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AI 거품론은 이어지고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그동안 휘청이던 증시였는데요. 미국 연준의 실질적 2인자이자 제롬 파월 의장의 복심이라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격 움직임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유일하게 FOMC에서 상시 표결권을 갖고 있는데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그 전날 있었던 이사쿡 이사가 병준 만큼 또 윌리엄스는 약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 지난 9월과 10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며 여전히 연방기금 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또 구원자로 떠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달 있을 12월 FOMC 12월 10일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후 다수의 지표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수년 만에 시장의 관심을 가장 끄는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유지를 두고 연준 위원들 간의 전례적 분열도 일어난 상황입니다. FOMC 전까지 주요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연준 풋과 트럼프 풋에 반등했습니다. 연준 내 2인자가 12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엔비디아 중국집 수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AI 버블론은 가시지 않는 등 시장 심리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감 사항 보면 지난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1.0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98%, 0.88% 오르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 가까이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알파벳이 이날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알파벳은 최근 여러 호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출시된 알파벳의 제미나이 3가 여러 성능 지표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AI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무려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애플과 아마존도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각각 1.97%, 1.63% 올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승장에는 올라타지 못했는데요. 엔비디아는 H200 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다는 대형 호재가 나왔지만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감에 결국에는 1% 가까운 약세에 나타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엔비디아 하락세에 덩달아서 브로드컴도 2%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는 1%대 약세에 이어갔습니다. 다만 일라일리는 최근 약진하고 있죠. 이날도 1.57% 오르면서 비기술주 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일에 시장 심리가 살아난 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살렸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발언을 보면 그는 통화 정책은 여전히 다소 제약적이라면서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을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다소 줄어든 가운데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30%대였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9%로 급등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의사를 내놓은 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5명의 투표권자는 금리 인하를 지지했고요. 반대로 5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2월 FOMC 결과에 대해서는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또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도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PMI 예비치는 55.0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4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그래도 확장 국면은 계속 이어갔고요. 주요 지표인 신규 주문과 생산, 고용지수 모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 달 미시간 내 소비자 신뢰지수의 확정치는 51.0으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약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지난 예비치보다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조사 측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고물가 상황과 또 약해지는 소득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도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0.1%포인트 내려갔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나오면서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에 시장 심리가 호전되긴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유동성 경색과 또 반감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9억 3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상장 이후 1일 기준 두 번째로 큰 자금 이탈입니다. 다만 현재는 주말보다는 소폭 반등하면서 8만 7천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화로는 1억 3,3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주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고 또 금요일에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10베이시스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금리는 8베이시스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주간 기준으로 3% 넘게 내렸습니다. 또 금은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금리 인하 흐름이 불확실해지면서 계속해서 4,000달러대에서 횡보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홀리데이 시즌이 개막합니다.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연시 미국 최대 대목이 몰려 있는데요. 관세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소비자들이 과연 지갑을 어느 정도로 열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거래일도 목요일에는 휴장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개장하는 점, 개장하면서 짧아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가운데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여러 나오는데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취소된 상황에서 25일에 나올 ADP 주간 민간 고용 지표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핵심 지표인 9월 PPI와 소매 판매도 같은 날 나오게 됩니다. 물론 9월 지표이기 때문에 시의성에 문제가 있지만 최근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고요. 아울러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주인 이번 주의 연준위원들이 이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눈이 AI 거품론에 가려졌지만 호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에는 연일 굿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출기를 다시 터줄지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최신 칩인 블랙웰 직전에 나온 H200 제품의 판매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어져온 수출 규제를 일부나마 풀어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데 눈길이 가는 건 중국 맞춤용으로 만들어진 저사양 칩이 아닌 고사양 칩 라인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신 칩은 미국만 쓸 수 있다는 트럼프는 최근 태도를 달리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도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내주기로 했는데 여전히 중국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젠슨 황 CEO 입장에선 이만한 희소식이 없겠고요. 특히 H200 칩은 엔비디아 칩 중 5세대 HBM이 처음으로 탑재된 모델인 만큼 최근 퀄 테스트를 통과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업계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월가 역시 위기를 기회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 주요 IB들은 AI 거품에 대한 우려에도 일제히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높여잡고 있는데 돈나머니, 캐시우드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미끄러지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9만 3천 주 이상을 사들였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엔비디아 지분을 매입한 건 석 달 만입니다. 엔비디아 원톱으로 가는 AI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본 걸로 풀이가 되고요. 월가 역시 최근의 주가 조정을 일시적 영향으로 보고 내년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 사측이 제시한 5천억 달러 매출도 가뿐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빅테크들의 투자 행렬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중에서도 구글의 행보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빚까지 내가며 투자에 나선 것도 모자라 내부적으로 AI 수요를 맞추려면 관련 서비스 용량을 반년마다 갑절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까지도 마련한 걸로 전해집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4, 5년 뒤면 컴퓨팅 용량을 지금의 1000배까지 키우겠다는 건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순다르 피차이 CEO는 AI 거품 논란을 언급하며 과잉 투자를 우려한 한 직원의 질문에 오히려 거꾸로 투자 부족
부족이 더 위험하다 답했습니다. 회사 곳간이 탄탄한 만큼 다른 기업들보다 실수를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다만 내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선 치열한 경쟁 속 분명히 기복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AI 거품의 파고를 지나고 시장은 이제 연준의 다음 행보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AI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가드는 연준이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만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 내년까지 서너 차례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전망과는 크게 엇갈립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붐이 미국 경제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폭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AI 투자에 대한 거품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와 대비되는 모습이고요. 뱅가드의 이 같은 매파적 전망은 연준 내부에서도 12월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제약업계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빅테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마운자로와 제파운드를 앞세워 업계 웜탑으로 올라선 회사의 주가는 올 들어 40% 가까이 급등했고요. 두 제품은 미국 신규 환자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위고비로 먼저 발효된 노보더디스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포글리프론이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세계 최초의 먹는 비만 치료제 보유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업계는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3총사 글로벌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볼 만큼 확실한 선두구치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세운 드림팀 라피더스에 우리 돈 1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17조 원에 육박한 뭉칫돈을 들이기로 한 데 이어서 다시 또 판을 키우는 모습인데 총 투자 금액만 27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익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신하고 있는데 이나노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투자 드라이브가 더욱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놨지만 미국 증시가 다시 떠오른 AI 거품론으로 인해 하락 마감하면서 그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 20일 발표된 9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점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HBM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오테크닉스가 9%대 급락했고 테크윙도 9.68%, 특히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 8%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까지 5%대 하락했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다시 떠오르면서 국내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같은 이유로 하락했습니다. 그간 전력기기주는 AI 버블 논란이 일 때마다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AI 버블 논란을 달래면서 전력기기주 주가가 상승했다가 미국 증시 다시 AI 버블론이 대두되면서 투심이 떨어진 겁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들 살펴보면 LS 일렉트릭 12%대, 비트로테크도 8%대 급락했고 HT 현대일렉트릭도 7.85%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까지 6.64% 약세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하락한 것과 반대로 중국 정부의 한일령 수혜 기대감에 화장품주는 올랐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의 수입 제한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ODM 업체의 수혜폭이 가장 클 것이라며 로컬 브랜드 성장과 일본 브랜드의 생산지 이전 가능성이 발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DM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코스맥스가 3.8%대, 한국 화장품도 3.67% 올랐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9만 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하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은 비트코인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며 이달 초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급락했다며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6만에서 8만 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비트플랜이 9% 급락했고 비트맥스도 5%대, 제이시언 시스템도 3.8%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주로 하나투자증권도 3%대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는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양 지수 3% 이상 급락하며 검은 금요일을 연출했습니다. 3주 연속 지수가 금요일마다 크게 하락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크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한 주 또 한 번 이런 패턴이 반복될지, 변동성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개장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3.8% 급락해서 3,8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3,853선이었고 코스닥도 3.1% 넘게 빠지며 863선에 마감했습니다. 온갖 뉴스가 지수의 악재가 됐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에 많이 올랐다는 반응, 또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매출 채권 관련 노이즈가 제기된 점, 비트코인 급락 여파 등에 지수는 장중 내내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2주 사이에 투자자 예탁금은 10조 원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3조 원을 팔아치우며 최대 규모의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에선 2조 8,229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의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4,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조 3천억 원에 가까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271억 원 팔아냈고 기관 역시도 77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기아만 유일하게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의 골이 깊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발 악재와 외국인 투매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가 5.7% 급락했고 SK하이닉스 무려 9% 가까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선방했는데 폭락장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이 11% 넘는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의 시장 확대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에코프로 영재가 5% 내외로 하락했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70전 올라 1,475원 6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전 6시 기준 1,469원 7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환율은 1,470원 부근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거품론과 미국 기준금리 전망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에 따라 국내 증시 변동폭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9월 PPI부터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연준 베이지북 내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는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개최되는데요. 기준금리 유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만큼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APR과 HD 현대마린솔루션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편출됩니다. 편입 종목들 체크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마무리하고 오늘 재상장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오늘 흐름 체크하시죠.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STO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3주 연속 월요일엔 강했는데요. 일단 주말 동안 미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가 회복되며 상승을 했고 미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엔 호재가 되겠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시총 6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9% 오름세로 96,600원, SK하이닉스가 1.9% 상승하며 53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9% 강세, 거래가 42만 9,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는 거래 아직 정지지만 오늘 재상장하니 참고하시고 현대차가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 26만 2,000원. HD현대중공업까지도 0.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6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ABL 바이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강합니다. 알테오젠이 1.1% 오름세로 54만 7,000원, 에코프로비엠이 1.2% 반등합니다. 거래가 13만 9,900원이고요. 펩트론이 0.1% 강세로 36만 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 거래를 7%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1%가량 반등합니다. 36만 9,500원, 리가켄바이오까지도 1.2% 강세로 거래가 18만 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검은 금요일, 그 다음에 반등하는 월요일, 이번 주에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질까요? 지난주 사상 최대 투매에 나섰던 외국인들 매매 동향 체크하셔야겠고요. 종목별 수급 변화 집중해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가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외국인은 11월 들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 많이 산 코스피 종목에는 LG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농심, 이수페타시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현지 최대 규모 생산 기지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을 통해 미국 전력시장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는데요. 글로벌 전력기기 주요 제조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내년부터 5공장 증설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에 이어 내년에는 매출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코스닥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펩트론, 테크윙, ISC, SPG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ABL 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와 연이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바이오 시장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의 수익률이 주춤하자 외국인의 관심이 반도체 소부장주로 옮겨가면서 테크윙을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테크윙은 차세대 메모리인 HBM 시장 확산에 발맞춰 신제품 큐브 프로버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실적 반영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PG는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로봇 산업용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외국인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 AI 로봇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SPG 주가는 급락장 속에서도 3일 연속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지속되는 AI 거품론에도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1, 2위에는 국내 반도체 투톱이 위치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삼양식품까지 위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HBM 출하량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한 덕분인데요.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내년 D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를 보면서 D램 영업이익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 투자와 자사주 처분을 계기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선별적 매수를 강화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서부 T&D, 실리콘2, ABL 바이오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낮은 제조 원가와 높은 판매가가 돋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미국에서 K-뷰티 인기에 힘입은 스킨케어 제품 매출이 커지면서 추가 유통 채널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어지는 4분기에도 연말 시술 성수기와 리쥬란의 글로벌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연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키트루다 SC가 미국과 유럽에 동시에 본격적으로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수령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서부 T&D는 올해 3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17일에 20%나 급등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서부 T&D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중일 외교 갈등으로 일본 관광 자제 권고가 내려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 기대감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이제 금요일 좀 반등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사실 원래 11월은 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월간으로 봤을 때 미증시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11월은. 2025년에 우리 코스피가 4,200대까지 올 것을 안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10월 달 시작할 때는 다들 바짝 쫄았다가 그 10월에 그 랠리가 나왔고. 네, 그래서 11월 달에는 11월은 또 좋을 거야 했더니만 이 난리를 치르고 그렇죠. 있고. 네. 아니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4.3%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죠. 급락을 했다가 이게 종가는 뭐 지수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까지 돌았다가 결국은 다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한 1% 정도였는데 주간으로는 5.94니까 6% 빠진 거죠. 네. 그 와중에 나스닥은 주간 마이너스 2.74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까먹은 거죠. 대신에 그 부분을 알파벳이 채워줬어요. 애플이 뭐 이런 쪽이 이제 커버한 셈이고 결국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에 와 있는 거고 상장이 안 돼서 그렇지 결국 오픈 AI에 대한
시장의 시각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오죽하면 그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가 굉장히 평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도 왜냐면 자체 TPU잖아요, 걔네는. 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픈 AI를 위협할 수 있는 딥시크 이후 두 번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글쎄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거나 뭐 지금 뭐 180불이 참 깨졌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180불이 막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네. 엔비디아 그러고 있고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 지난주 일본이나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빠졌는데 오늘은 또 5주째 기록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금요일 날 급락, 월요일 날 급등, 뭐 그 패턴이 예상됩니다만. 네.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미국 추수감사절 목요일 예. 휴장하고 금요일은 또 조기. 그러니 뭐 미국 장은 예. 사실상 월화수 사흘 남았다 봐야죠. 그렇죠. 금요일은 오전에만 짧게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자, 월요일 소장님이 소개하실 것 같은데. 매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예. 지금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 결국 뭐 조금 험악했던 뉴욕장 목요일 날은 리사 쿡 이사가 아주 뭐 저주에 가깝게 아니, 근데 이것도 얘기가 많은 게 리사 쿡은 사실 오버사이즈드 에셋 프라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대평가된 자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번역에서 약간의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그랬던 것 같다가 어쩌고 또 예, 윌리엄스가 또 이렇게 틀어막은 느낌이 들고. 예. 저는 존 윌리엄스 의견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상승 정 오늘 안 그래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것이 12월 달에 FMC 자 AI 뭐 과열론 뭐 이거는 일단 네. 옆으로 놓고요. 12월 달 FMC 금리 인하 가능성 아닙니까? 지금 가장 남은 이슈, 첨예한 이슈가. 그럼 정책 금리 결정하는 두 가지 축은 이제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인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에 제가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인데 지난주에 9월 달 거 발표됐는데 생각 외로 11만 9천 건이 나와서 이제 뭐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왔던 깜깜이 기간에 ADP 리서치에서 ADP 민간 고용에서 주간 고용 보고서를 계속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죠. 실제로 뽑아을 보니까 기업 규모별로 가능하시면 3페이지의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500인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2010년 이후의 주간 평균 일자리 증가 수고요. 보라색이 2021년 이후 평균입니다. 근데 그래프만 보시는 대로 2021년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저게 이제 2020년대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많이 늘었겠죠. 많이 줄었다가. 중요한 건 빨강색 2025년 들어 YTD를 보시면 뭔가 빨강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중소기업들에서의 고용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근데 가장 오른쪽에 500인 이상 네. 대기업들은 또 견조해요. 그러네요. 아, 지금 빨간색이에요. 네, 빨강색이 2025년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주간 평균 일자리 증가 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500인 미만부터 20인 미만까지니까 네. 중소기업들에서의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들의 고용 담당 비율이 거의 한 80에서 90% 될 거예요. 네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는 존 윌리엄스가 지난주에 약간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얘기했을 때도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존 윌리엄스 그 의견이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네. 요거를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기대 난망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제롬 파월이 고용 시장에 방점을 두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정책 금리 결정 방향을.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예,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을 안 주셨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유동성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뭐 단기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 제가 늘 소개드리는 TGA 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네, 어카운트 그 나라 국간이죠. TGA 잔고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가장 하단에 10월 30일 날 1조 달러까지 딱 찍은 다음에 찍고. 11월 20일 날
9천억 달러까지 한 1,000억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그럼 이게 시장에 뭐 어떤 식으로든 단기 유동성이건 뭐 산업계 지원금이건 뿌리면서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격을 가진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려고 하는 유동성 돈이 늘어나야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유동성의 어떤 지표 정도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네네. 예. 이 비트코인 가격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 현재 TJ 잔고 3천억에서 지금 1조 달러까지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네. 자그마치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되나요? 1,000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계속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한 달, 3주간의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TJ 잔고가 1조에서 9천억 달러, 아까 말씀드린 1,000억 달러 정도가 최근 한 2, 3주 만에 서서 이제 시장에 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걸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파 금리가 10월 말일 현재 그 IORB라고 하죠. Interest on Reserve Bank, 그러니까 그 EFFR, 그 정책금리 하단 밴드 예, 아닙니까? 예. 3.75에서 4.0, 3.75를 IORB라고 하는데 이거 대비 지금 소파 금리가 10월 말 현재 47bp까지 쫙 확대가 됐다가 네. 최근 21일 날 16bp까지 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중의 유동성 경색이 이제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방금 이전 차트 보여드렸던 TJ 잔고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이제 매크로 환경, 아까 사담 좀 소장님과도 나눴지만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또 한 200개 품목 우리가 지난주 다뤘었던 식품 관세 철폐한 거 예. 그리고 또 유가가 희한하게 60불에서 올라가는 하더니 58불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 두 가지 했죠. 트럼프가 그 알래스카 지역의 원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실제 생산도 그렇고 히토리도 그렇고 환경 문제 때문에 채굴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유가발 적어도 물가 상승 요인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관세도 식품 물가 관세 철폐해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 후반에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 H200 예. 호퍼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에다 수출하는 건 제한적으로 저사양 반도체만 수출해라고 했다가 고사양 반도체까지 수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타코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게 타코가 뭐 좋건 나쁘건 간에 경제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친시장적인 서포티브한 정책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돌아왔지만 이번 주 정도가 이제 단기 저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4월 8일 이후에 지금 거의 누적으로 40% 올랐습니다. S&P 500이. 근데 정고점 대비 지금 4.5% 정도 빠졌거든요. 네. 한 3주 동안. 뭐 이 정도면 단기 변동성 정도의 이제 끝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요. 그러니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다시 중국에다가 그거 하는 걸 검토한다 정도만 해도 시장으로서는 호재였습니다만 뭐 굳이 검토 안 해도 밀수로 다 들어가고 있더만.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표현이 기사에서 본 표현입니다만 수산물 시장에서 그냥 생선 사듯이 살 수 있다고. 우리도 한때 남대문 시장에서 뭐 아, 예전에. 탱커도 산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반대자이기보다는 지지자이신 우리 이충강 대표 보시기에 요거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저도 역시 지난 네. 지방선거 이후에 물가도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고 네. 뉴스를 헤드라인을 살짝 보다 보니까 무슨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햄버거였던가 뭔가를 하여튼 간단히 먹는데 한 20만 원 든다고 뭐 그런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민심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하다못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도 안 나가고 있고 예. 알게 모르게 지원했던 산업계의 지원금도 다 셧다운돼 있고 이러면 예. 자연히 여론은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하야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타코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표현하면 정말 유연하죠. 네. 서로 물어뜯던 그 맘다니 뉴욕 시장하고 또 그렇게 훈훈한 장면을 만들 줄이야.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임기 때도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예. 처음에 네. 세게 나가다가 예. 이 양반이
말은 막 세게 하는데 예. 실제로는 다 할 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네.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고 안 좋게 해석하면 이제 뻥이 좀 심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놀라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을 갖다 쭉 관찰하면서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리사쿠 연준 이사가 그런 식으로까지 시장을 망가뜨려 놨으면은 진짜 장문에 그게 막 올라오고 한 두어 번에 걸쳐 가지고 저 뭐 이러면서 한 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저의 딱 헌치는 내년 중간 선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 중간 선거. 네. 소장님은 다른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좀 달라요 평소 대비. 네, 소장님은 네, 평소 대비 좀 다르고 뭐 G20도 안 갔고 거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만 안 갔습니까? 뭐 중국, 러시아 다 안 갔죠. 정말 그 게임의 중앙에 있는 분들은 안 갔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 쪽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큰 테마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AI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쪽에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참여자들도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장 분위기가 이쪽보다는 또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또 몰리는 상황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예.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옮겨갔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일시적인 네. 순환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우리 간단히 그런 예. 다뤘었지만 AI가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게 진짜 기조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자금들이 증시 내에서 돈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대신 헬스케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연초에 빠졌을 때도 헬스케어 필수 소비 이런 아이들이 버텨줬던 것처럼 그 정도의 순환매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갔다가 결국은 아직은 살아있다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 흐름 봤을 때 업종별로 헬스케어가 좋았던 거는 네. 좀 일시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굳이? 일시적인 그래서 아까 표현드린 대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시장의 저점, 예. 단기적인 모멘텀이 언와인딩 되는 거에 네네. 이제 뭐 끝자락 정도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다고 예. 하면 헬스케어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네네. 뭐 그동안에 주도했던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네. 그리고 참 뜬금없는 말씀인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동산하고 중소형 정도가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이제 다시 좀 펀더멘털로 회귀하고 시장이 네. 좀 진정되면서 예. 안정되는 국면이다라고 하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성장세, 상승세, 모멘텀 아까 제가 몇 개 언급드렸던 그 정도 업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주 뭐 주초는 이렇게 또 반등으로 시작하겠다 싶은 게 일단 뭐 비트코인이 일단 힘을 내네요. 네,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아니 한 달 동안 11조 넘게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누적해온 외국인들 오늘 또 뭐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뭐 외국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바보들 높은 데서 사고 낮은 데서 팔고 이랬다고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가 가지고 뭐 익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 뭐 벌어내든지 일단 사이즈로만 밀어붙이니까. 때리고 밀어붙이니까요. 야, 금요일 날 그걸 갖다가 그 무지막지한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낸 개인들 오늘 또 일단 분위기는 보아하니 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5주째입니다. 5주째. 저는 느낌이 아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정도가 이번 주 국내든 정도가. 미국이든 저는 이제 미국 투자를 주로 하니까 네. 이번 주 정도가 거의 단기 저점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이제 환율이긴 한데요. 예. 환율하고 상관없이 증시, 자본시장만 보자면 이번 주 정도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여기서 더 밀리면은 네. 소위 말하는 그 헤드앤숄더 넥라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줘야 돼요. 예. 여기서. 그 좋은 표현이 지금 그 넥라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4, 5% 정도 보거든요. 전고점 대비. 예. 네. 예. 그러니까 23년도 가을, 예. 그러니까 봄에 SBB, 실리콘밸리 그때는 한 15% 빠졌고요. 네. 네. 가을에 큰 문제 없을 때 단기 모멘텀이 살짝 볼러틸리티가 있었을 때 그때 한 5% 빠졌거든요. 그리고 2024년 봄에도 5에서 한 6% 정도 빠졌을 겁니다. 한 7% 정도 지수가. 예. 그리고 회복했는데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요번에 한 4, 5% 정도가 딱 이제
볼러틸리티의 끝단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3주 빠졌을 때 물론 우리가 AI 버블론 과대 투자 뭐 이런 마이클 버리가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우리가 흔들렸지만 펀더멘털이 특별한 악재가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대표님은 이 12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네, 아직도 저는 구간이다라는 있다고 말씀 봅니다.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주에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이에요. 1,300억 달러인가라고 하니까 그게 예,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이러면은 지난해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질문 분명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네. BOJ에서도 금리 결정 조정해야 예, 되고 예. 지난주에 그 1,300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예산 그거 하면서 예. 일본의 10년물, 30년물, 20년물 금리가요. 네. 2008년 이후에 최고치로 그러니까요. 치솟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채권 가격 하락인데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 가을 8, 9월 달에 엔캐리 때문에 방금 앵커님도 표현해 주셨던 네, 엔캐리 청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한 3주 전에 흔들리기 바로 2주 전에 주간 실업장 청구 건수가 22만 건, 3만 건에서 39만 건이 나왔어요. 네네. 노동시장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촉발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 실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청산됐는지 집계 자료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엔캐리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 초반에 그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으로 저는 표현하는데 30년 때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아무리 봐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중간 네. 국내에 예.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다 망가졌으니까요. 마이너스 금리였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투자하기 시작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그 장롱에 있는 자금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기예금 이상만 먹자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정책금리 수준이 0.5%지 않습니까? 미국 정책금리가 4%입니다. 지금 상단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이 해지 비용을 빼더라도 최소한 네트로 2% 이상은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1.5에서 한 2% 정도만 해도 만족하는 자금의 성격이 엔캐리 자금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뜨고 이러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든 그 금리가 뜨니까 이제 정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회가 많아지니까 청산되지 않겠냐. CFTC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예. 보니까 CFTC 그 순 엔화 매수 포지션 보니까 작년 가을에 마이너스 18만 계약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이게 청산이 되면서 다시 N을 사지 않겠냐. 이거에 조금 어거지의 해석이었는데 네. 지금 1만 계약인가에서 한두 달 전에 지금 네. 5만 4천 계약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 플러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청산이 돼서 역으로 엔캐리가 청산되거나 하는 우려는 조금 기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정책금리가 일단 조정이 돼줘야 되는데 네. 월스트 케이스 일본의 BOJ에서 정책금리를 인상을 시키더라도 맥스 50bp 내지는 25bp 아닙니까? 그래도 정책금리가 기본적으로 한 3, 4%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흔들리는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가 지금 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인데 예. 아직 12월 달 BOJ가 금리 인상시킬지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아직은. 네. 네. 저 트럼프 대통령 차남 그 에릭 트럼프가 저 아버지 흉내를 좀 내네요. It is great time to buy Bitcoin. 그것도 본인의 포지션이 많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 일단 뭐 한 8만 8천 불 목전에서 다시 이렇게 살짝 눌리는데 아버지만큼 그 영향력이 이 말빨이 통할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환율 그런데 지난주부터 살짝 또 BIS에서 발표했던가요? 우리 실질 실효 환율이 조금 이제 측면에서도 원화 약세가 좀 이제 극심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환율을 볼 때마다 항상 REER이라고 실질 실효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네.
뭐 해묵은 얘기 다시 한번 드리죠. 최근에 원화의 실질 실환이 빠진 게 아니고요. 2015, 2016년부터 단기 고점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 뭐 증시 오케이 다 좋고 그런데 아까도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두세 달 올 여름부터 계속 지금 제가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인다. 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 환율이 굉장히 제가 신경 쓰입니다 지금. 예. 지금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질 구매력이 하락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네네. 이렇게 되면 다른 말씀보다 뭐 소장님도 그렇고 다 우리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58불입니다. WTI 국제 가격이 58불인데 근데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가격이 안 내려요. 안 빠지죠. 네. 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895,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65죠.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대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일부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여요. 지금 3.5% 상승 예상되고요. 9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1%가량 상승이 예상되네요. 지금 5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후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7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호가에서 좀 개정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0.9%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이 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만 2,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0.5% 상승 예상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9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3만 8천 원. 다시 하락 예상되네요. 0.5% 내림세가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ABL바이오 호가는 17만 9,400원, 펩트론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호가에서는 1.2%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5,400원, 코롱티슈진 상승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오늘 이제 거래 재개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에 또 어떤 영향,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예. 이제 뭐 바람직하기는 여기 이제 조금씩 변동성이 이제 잦아들면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싶은 거죠. 하루에 그냥 100포인트, 130포인트를 갖다가 오르든 내리든 막 그렇게 하고 지수가 뭐 2%, 3%, 심지어 뭐 5% 해서 뭐 사이드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장이 계속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벌써 11월 들어서 이제 이만큼 왔으면은 조정도 뭐 한 1%에서 1%, 1.5% 사이에 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그거 하네요. 다시 이제 1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한데. 네. 그래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식으로 오늘 그거 하는구나. 삼성 에피스홀딩스하고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하고 이후에 첫 거래구나. 예, 맞아요. 네.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방송에서 종목 이름 자꾸 나오면은 뭐 일단 사고 보는 거지. 아닌가? 그러다가 그거 아닌가? 예, 그러다가 진짜 소장님 딱 그 말만 듣고 사시면은 나중에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예. 오르면 다 원래 그래요. 오르면은 내가 투자 잘한 거고 떨어지면은 남 탓하고 쟤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아직까지 뭐 크게 원망은 안 들으시죠? 금년에 이 대표님.
제가 댓글을 가끔 보긴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 순환 거래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벤더 파이낸싱. 예, 현금이 많으면 왜 현금으로 투자 못하고 채권 발행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픈 AI 다들 이제 순환 거래하냐. 이거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몇 년 아무도 있다가 모르고. 이게 버블이 버스트아웃 할 때 예.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벤더 파이낸싱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건전한 눈높이 조정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채와 관련된 또 그래프 갖고 오셨으니까 그거 좀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과잉 투자, 예. 채권 발행 이거의 끝판왕이 거의 오라클이죠 지금. 아, 네, 최근에. 맞아요.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제 기억에 530bp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치솟았네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데이터를 얘기할 때 뭔가 비관적인 얘기, 너무 투머치한 긍정적인 네. 얘기를 갖고 너무 신경 쓰게 되면 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보시는 빨강색이 지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거의 저게 지금 한 400bp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서 530bp까지 떴던 기억이 나고 반면에 저 노란색 정도가 오라클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CDS 프리미엄 평균입니다. 근데 저 노란색의 평균 수준을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에서 이상적으로 굉장히 스파이크를 많이 오버 스파이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낮았던 것이 네. 시장 평균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530bp 정도 되는 수준을 네. 향후 5년 동안에 오라클이 부도할 확률로 치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 보도 보니까 8%라고 합니다. 5년 동안에 예. 아, 부도 확률이 8%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대세의 지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죠. 물론 오라클과 같이 뭐 한두 개 회사들이 부채 구조가 너무 많이 외부 조달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안 좋게 받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모든 회사들이 다 뭐 정말 무적처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AI 자체가 지금 사상 누각이고 예.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뭐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있다가에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적어도 지금 그거를 지금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한 1, 2년 있다가 초기 인프라 투자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시장의 건전한 조정 그래서 너무 과하게 투자해서 캐시아웃을 못 하고 있는 데다가 뭐 정말 냉정한 시장의 판단을 받고 네. 그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도 되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찌됐건 지금 주식시장에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 심리 자체는 약간 이전과는 다른 게 뭔가 조금 공포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좀 위축된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러니까 스캇 럼너가 예. 우리 그 지금 시타들에 근무하는 스캇 럼너가 지난주 후반에 좋은 몇 가지 일가를 딱 했더라고요. 네. 모멘텀이 언와인딩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거 9회 말까지 보면 지금 한 8회 정도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8회? 예, 8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조정의 네. 거의 마지막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아주 건전한 조정 기간이라고 본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네네. 반가워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같은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니까 예. 경기 펀더멘털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TJ 잔고라든가 CDS 그 소파금리라든가 단기 유동성 경색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스테빌라이즈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럼 이제 곧 FOMC 12월 달 있게 되는데 지금은 연준 위원들 간에도 내부적인 그 이견차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의 지금의 딱 네. 느낌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그 들어요. 이전과 그럼 뷰가 약간 달라지신 왔다 거예요? 갔다 하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표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윌리엄스 발언 이후에 페드워치의 그 확률도 70%까지, 30%에서 70%까지. 순식간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존 윌리엄스 발언도 발언이지만 가장 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까 모두에 소개드렸던 ADP 리서치 데이터 갖고 본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고용에선 근한 8, 90% 차지하는 중소기업 쪽에서의 고용이 지금 매우 안 좋아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고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가장 큰 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데이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진짜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증시 이제 후반 들어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양시장이 3%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금요일에 존 윌리엄스 일단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좀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이번 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호가보다 훨씬 좋네요. 코스피가 1.6% 상승합니다. 3,917. 코스닥도 1% 올라가죠. 872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 지금 강세를 나타냅니다. 98,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반등 보여줍니다. 53만 2천원. LG에너지솔루션 0.2% 올라갑니다. 42만 6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하고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현재 3.9% 하락이네요. 172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합니다. 7만 4,100원이고요. 그럼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좀 볼게요.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61만 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현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지금 강보합권 26만 원, HD현대중공업 0.5% 올라갑니다. 55만 8천 원. 두산에너빌리티도 1.2% 반등 보여주고요. KB금융도 올라갑니다. 12만 2,2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88만 1천 원으로 1%대 상승세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올라갑니다. 54만 5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각각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13만 8,900원, 7만 8천. 에코프로는 하락으로 조금 전환이 됐네요. 7만 8,400원. ABL바이오가 1.5% 올라가고요. 펩트로는 1.6% 떨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 보합권입니다. 17만 8,9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4% 올라가고요. HLB가 1.3% 상승합니다. 코오롱티슈진 6만 7,300원으로 3.5% 오름세고 삼천당 제약도 21만 3,500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기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지금 11% 급등을 하고 있고요. SG도 6%대, 7%대 강세,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5%, 데모도 5% 상승세, HD현대건설기계도 3.8% 올라가고요. 다산네트워크스, SY스틸텍도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말고는 오늘 스테이블 코인, NFT 쪽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NHN KCP가 4%대 강세고요. IT센 글로벌도 3%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헥터 파이낸셜, 아톤도 2% 상승세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2%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지금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탄력이 좋네요. 3%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의료기기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K바이오가 16% 급등하고요. HLB생명과학, PNS로보틱스, 한국BNC, 큐리오시스, 뉴로핏 의료기기 쪽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35억 원, 10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72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8억 원, 9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 60전 하락한 1,4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심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네네네. 어렵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 개장초 흐름을 좀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장중에도 얼마든지 또 표변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라서 그거 한데 난 개장 초에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쇼카바 내지는 매수가 들어올까 싶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아니고 1,470원 아래로는 잘 안 밀리고
환율이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지금 이제 3,900 공방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코스피 3,900 공방과 이제 코스닥 879가 아까 얼마나 그거한지 저기 화면을 보면서 정민앵커의 그 개장 시황을 듣고 있었는데 현대차 강보합입니다라고 다 알아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화면에서는 마이너스 5변으로 약보합으로 가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지금 이제 1%대 상승폭을 지켜낼 수 있을런지 이제 조금 이렇게 단기 반등은 확실히 했는데 네.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뭐 그거 하네요. 미국장에 대한 이제 이충강 대표의 비유고 우리 한국장에 대해서는 미국장만큼은 솔직히 좀 자신 없으시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질 않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종목 한 3개 정도 글로벌 예. 디펜스 글로벌 이렇게 방산 예. ETF 내에 국내 종목 한 3, 4개 정도 그래서 순 포지션이 한 9% 정도 갖고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어떻게 미증시 쪽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 쪽은 또 네. 좋다고는 보셨는데 네. 예. 미국 국내 다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미국만 먼저 좀 말씀. 예. 일단 AI의 리더십은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절반일지 뭐 3분의 1일지 예.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 당연하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대표로 들면 저는 적어도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으로부터 과거 1년 또는 올해 들어서의 상승세를 원한다. 이러면 다른 거 봐야죠. 예. 상승세는 분명히 꺾일 겁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 자체가 숫자 자체가 엔비디아만 해도 네. 뭐 해묵은 얘기지만 2023년 3, 4분기 때 네네. 분기 EPS 성장률이 600%까지인가 갔었어요. 네. 그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60%, 7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세도 그에 맞춰서 기울기가 좀 낮아지겠죠. 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1년에 적당한 수익이라고 하면 15에서 한 20%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기대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를 테마건 주식 내수도 저는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예.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우라늄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우라늄은 지금 데이터 센터 이 AI가 살아있는 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전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반대 수혜를 얻는 부분은 뭐 풍력일지 태양력일지는 강론이겠지만 저는 뭐 전력 쪽 저희는 단연 우라늄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부동산 앞으로 금리는 분명히 인하할 거예요. 내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그럼 그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부동산 중소형 최근에 한두 달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 이 금리 자체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식의 테마 뭐 섹터 업종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늘 그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오신 자료 보면은 미국의 펀더멘탈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준비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럼 소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개장하고 국내 증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이쪽을 많이 안 보시니까. 예. 그 일단 고용 시장은 제가 볼 때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됐지만 네네. 뭐 10월, 11월 건 봐야 되겠고 예. 근데 지난주에 골만삭스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실제 집계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이게 이제 그 연방 공무원들은 쉬고 있었지만 지방 공무원들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22만 8천 건 나왔어요. 근데 늘 매달 물가 같은 거 굉장히 정확하게 보거든요. 골만삭스가. 네네. 그거 미루어 보면 22만 8천 건 고용 시장 그렇게 심각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물가 지금 굉장히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되튀어서 막 정책 금리를 다시 뭐 상승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 같은 거 잘 안 보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요. 노 워리 데이터 기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데이터가 집계가 안 네. 되니까. 근데 S&P 글로벌 PMI 속보치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근데 이게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을 양호합니다. 다만 투입 물가가 조금 상승한 거 외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물가 빼고 나머지 생산, 고용, 뭐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펀더멘털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GDP 성장 분기별 예상치가 한두 달 전에 3.8, 3.9, 4.0, 4.1, 4.2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네. GDP 성장률 자체가 4%를 넘고 있어요. 물론 분기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연간 정도 지금 계속 함께 예측이 되는 연간 GDP 성장률이 2.5% 찍히고 있거든요. 네. 1위 경제대국이 2% 넘게 성장한다는 거는 펀더멘털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심리지수도 지난주 21일 날 발표됐는데 1년, 5년 기대 인플레도 쭉 하락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소비자 심리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 50.3을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게 51 나왔으니까 예.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 막 그 AI 보블론 때문에 망각을 하고 있었지만 펀더멘털 그림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나쁜 상황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견조한 그 어떤 영역 내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해묵은 말씀이지만 뭐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유동성 이제 어떤 식으로 숨통이 좀 트일 것이고 그래서 결국 돌아 이번 주 정도가 거의 단기 바닥 정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 보니까 뭐 만만찮은 하루인데 생각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맨날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뭐 알파벳 얘기하고 이럽니다만 지금 사실 서학개미 분들에게 있어서는 작년 이맘때 IOQ가 아니 작년 뭐 여름만 하더라도 이게 한 6불 7불 하던 거였어요. 얘가 지금 10월 달에 84불 갔으니까 소위 말하는 10배 이상 갔잖아요. 이게 지금 41불 70센트면 이게 반토막입니다. 고점 대비. 또 하나 우리 사학개미들한테 또 굉장히 핫한 종목이 리게티 컴퓨팅이죠. 퀀텀 쪽에. 예, 얘가 작년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거네요. 한 10불 정도 아니다. 작년 같으면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1불이었구나. 1달러였구나. 이게 지금 10월 달에 58불 갔습니다. 58불 갔던 게 지금 23불 60센트. 얘는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래도 28배 난 거죠. 그래도 뭐 1불 하던 거에 보면 24배인데 자 여기서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많이들 물려 계신데 물타기. 저는 극구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거는 뭐 오를 일만 남았지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기 진입 또는 이런 걸 타이밍을 잡을 때 전 고점만 갖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소장님께서 소개를 그래서 시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이전 1불 때를 먼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기준을 해야죠. 1불 때를 기준하면 거의 30배 상승한 겁니다.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이상이 났지만 1불 대비하면 30배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소설 상상의 영역인 것이고 실제 주가라고 하는 건 뭘로 기준을 삼을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저는 그 뭐 짧은 경험이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더라. 그러면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이런 친구들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냐는 얘기죠. 아직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저도 뭐 이런 표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좀 쫄리죠, 사람이.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장 조정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소신 발언을 좀 드리면 펀더멘털이 아직 마이너스고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단기순이익 마이너스인 회사가 단순히 가능성 가지고 막 몇십 배 뜬다는 거는 저한테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좋게 거죠? 나오고 있고요. 예. 지난주까지 95% 기업들이 실적 발표 거의 네, 했고 네. 뭐 단기적 3, 4분기에 EPS 성장률이 13.4%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2026년 올해 대비 2026년 전망치를 보면 뭐 한 11개 업종에 거의 한 9개 업종이 다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팩트셋 기준으로 하면 발표가 되고 있고 네. 팩트셋 뭐 발표하는 기간마다 틀리니까 PER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22.6배 갔던 게 지금 20.6배 정도로 찍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부담도 조금 많이 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카브럼너가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다. 이 조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S&P 500이 7천 가기 위한 뭐 조정 기간이다. 이런 네. 발언을 했겠죠. 저는 예. 거기에 한 표 던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7% 가까운 오름세로 3,878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864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전 거래일에 외국인 역대급 투매에 나서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사자세입니다. 70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27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9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86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87억 원, 10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18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이 반등하고 있고요. 게임 엔터테인먼트와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제약과 전기 제품, 전기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며 재건 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SY스틸텍이 6.6% 오름세로 3,615원, 대동기어가 7.4% 강세로 거래가 17,170원입니다. SG도 6.9% 가까이 상승합니다. 2,56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8% 오름세로 14,800원, HD 현대건설기계가 5%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9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STO 토큰증권 관련주 강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STO 관련 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관련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생 글로벌이 3.3% 강세로 2650원, 우리기술투자가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갤럭시와 SM이 1.2%, 다날도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K옥션까지 1.3%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4,350원입니다. 또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칩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반도체단이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련 섹터에서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R 관련주 부각되는데요. 현재 엑시콘이 4% 가까운 오름세로 13,900원, 삼성전자 오늘 반등합니다. 전 거래일에 5% 넘게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3% 급등합니다. 거래가 97,700원이고요. 파두가 2.2% 오름세로 22,800원, QRT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1.3%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2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에이펙트가 3%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4,160원이고요. 삼성전기가 2.3% 오름세로 22만 3,500원, 리누공업이 1.5% 가까운 강세로 거래가 55,300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반등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장에서 낙폭이 워낙 컸던 데 비하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장중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승세 더 키울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 주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사실 오늘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좋은 시장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얼마 전 조금 아까 이제 배당 소득세 관련 논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중요한 영향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너무 좋았었던 바이오장이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펩트론 보시면은 주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 퍼마텍이 또 다시 재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기준으로 한 20%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는 재경신을 한 상황이고 사실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것도 그렇고 지난주에 뉴스가 좀 일정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던 게 있는데 이제 12월 초면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노보노디스크의 그 GLP-1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왈가왈부해요. 워낙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저금증에 대한 확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D&D 퍼마텍이 또 그 부분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지 않나.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훈풍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프로티아라는 건데. 프로티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프로티나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단백질. 네네. 그 스피드 플랫폼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AI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책과제도 한 300억대 중반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모습들,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건데 그 기업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한 거. 그래서 프로티아라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일단 주요 사업은 해외 진단 키트랑 그다음에 진단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뭐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진단하는 키트가 있잖아요. 그 검사할 때. 그 건강검진 검사할 때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하는 또 장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뭘 검사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일에도 알러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유도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건데 그 종류 수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당신은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당신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아니면 뭐 먹는 거 우유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다중항원 검사를 바탕으로 지금 진단 키트랑 진단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 사업으로는 지금 176종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192라인까지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기술이 뭐냐면은 원래 이 PLA 기반으로 항원을 촘촘하게 이렇게 막 배열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뭐뭐뭐 있습니다라고 이제 뽑아주는 건데 이제 192라인 빼고 제외하고도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0라인까지. 176종 192라인이라 하셨는데 종과 라인이 뭐예요?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떤 라인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종류는 이 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1회 검체로 최대 400라인까지 확장 가능한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는 현재 300라인까지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단 키트나 진단 장비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단 키트는 소모성입니다. 계속 맞아요. 우리도 키트는 코로나 키트도 코에 찌르고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장비는 이 키트를 통해 가지고 너가 뭐가 알러지가 있구나라고 만들어주는 거고,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비는 한 번 도입하게 되면은 교체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한 번 이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키트는 계속 소모성으로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사실 강력한 락인 창출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진단 장비들은 이제 인체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동물용 알레르기, 그다음에 음식 과민증, 뭐 자가 면역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한번 이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신규 확장 포트폴리오는 뭐냐? 인체 알레르기 진단 외에도 이제 동물성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가 면역, 그다음에 이런 진단 키트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개발 중입니다. 이게 개, 고양이, 말. 근데 말이 사실 미국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건데 그러니까 말이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도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네.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 파이만 좀만 뺏어와도 지금 시총에서는 충분히 좀 멀티플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용 키트는 또 장점이 뭐냐면 네. 의료보험은 수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동물은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공급가나 마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키트는 원래 이제 한 3, 4일 걸리던 검사 시간을 4시간까지 좀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해외 매출이 최근에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이제 달러 기반으로 베이스가 잡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진단 키트의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GP 마진이라고 그러죠. 네. GP 마진 같은 경우는 이게 80%에 달합니다. 어허. 네, 상당히 좀 구조가 좋죠. 그냥 팔면 그대로 다 남는구나. 네. 왜냐면 생산하는 게 단가가 얼마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기술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 GP 마진이 80%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BEP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그 알레르기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9조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2030년까지 15조 원, 약 50%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제 겪는 질환이거든요, 알러지. 그러니까 우리 뭐 환절기 되면 또 알러지 때문에 뭐 네. 비염, 저도 비염이 예, 있기는 예. 하지만은 이 실제로 연평균 한 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성장 배경에는 또 뭐가 있느냐? 대기 오염하고 화학물질 사용 증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진단 키트는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매출이 이제 100억에서 150억 규모이기는 한데 이제 글로벌 진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해외 매출이 연평균 약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 기준, 2025년 3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이제 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달러 베이스 기반으로도 잡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요 수출국은 이제 러시아랑 말레이시아, 베트남 쪽이긴 한데, 이 프로티아는 강력한 높은 마진율하고 이제 GP 마진에 대한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분기만 봤을 때 누적 매출액이 105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6억이에요. 그럼 YOY 기준으로 매출액은 지금 40%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77%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총은 좀 작지만은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고 또 주목해볼 기업까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네, 핫하긴 하잖아요. 예. 네, 반도체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저도 주말 사이에 이제 그 나노바나나라고 제미나이 3를 네네.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구글은 좀 엔비디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얘네 어허. TPU 쓰면은. 네. 왜냐면 이게 이 TPU가 얘네가 만든 칩이긴 한데 이 칩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제미나이 3에서 나노바나나를 학습시켰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미지를 보면서 좀 소름 돋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챗 GPT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팜플렛을 어떤 산업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예. 저희가 만약에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은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전공정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리소그래피라는 대표 이미지가 있고 뭐 후공정에서는 뭐 패키징이라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들.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뭐 화살표로 해가지고 이 설명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나노바나나가 다 하더라고요.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림과 설명을 해줘라고 하면 그림과 설명을 다 웹에서 찾아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에 대한 대표적인 거를 AI가 만들고 밑에 설명까지 써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위험한 건 뭐냐? 그래픽 디자이너들. 네. 위험할 수 있죠. 원래는 사실 이 글씨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구글 TPU 같은 경우 그거를 좀 성공시킨 베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우리나라 IDM 업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거기에도 HBM 필요할 테니까 결국에는. 아니, 그러면은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이거는 안 좋은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근데 구글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구글 혼자 AI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도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쟁자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경쟁자는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저도 예측이 쉽진 않지만은 네네. 이 쿠다 생태계를 또 무시를 못 합니다. 쿠다 생태계. 네. 그래서 이 강력하게 이 폐쇄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는 당연히 지금 블랙엘 GPU는 당연히 품절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 무어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상태. 네,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무어의 법칙? 네, 무어의 법칙입니다. 네,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제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노수가 10나노, 20나노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는 공정이 3나노, 2나노, 1나노입니다. 자,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양자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예. 겁니다. 원자의 상태. 그러면 진짜 미세화가 된다는 건데 이 미세화가 되면서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수적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1, 2% 성장한 게 아니고 반도체 산업은 계속 폭발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AI가 또 촉발된 가파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HBF, 네. 그러니까 팬아웃 쪽인 거죠. 예. 적층 기술들이 증장을 했지만 이들조차 구조적인 한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뭐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 원래 전공정에서 이제 반도체는 전공정에서 후공정 중심으로 이제 쭉 넘어가고 있는데 후공정은 이 개별 칩을 HBM이 있으면 다 분리를 합니다. 이거 메카니컬로 자르는 게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레이저로 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립하고 검사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정은 웨이퍼를 가공하고 회로를 쫙 그려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성능의 향상의 중심이었던 이제 소자의 다운스케일링 이거의 회로 선폭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이제 다 달았다는 거죠. 왜냐 2나노, 1나노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나노급 이하의 초미세화에 도달하면서 기술 발전이 좀 더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칩의 기능을 레고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네. 다시 패키징으로 연결하는 칩렉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동력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공정의 중요성, 그래서 오사트 업체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근데 AI 반도체는 초고대역폭과 초집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미 반도체가 이걸 쫙 붙여가지고 예. 3D 적층 기술 예. 하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얇거든요. 네. HBM은. 아마 이제 HBM4나 5로 갔을 때는 이게 A4 용지보다 더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물리적 메카닉보다 레이저로 쏘는 게 비접촉이 더 좋은 거거든요. 예. 왜냐? 물리적으로 이걸 딱 커팅했을 때 이렇게 얇은 게 있으면
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도체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존의 실리콘 관통 전극, 이게 TSV 공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 본딩을 넘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뭐 범프 기반 본딩이 있는데, 범프 기반 본딩은 그러니까 솔더를 좀 연결해가지고 물리적이랑 전기적 연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금속과 금속하고 절연체랑 절연체를 동시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범프를 원래는 기존에는 범프 기반 본딩을 사용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밀도 향상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000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 4월 달에 그 제덱 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있죠. 여기서 이제 HBM4에 대한 표준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냐 이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IO라고 하는 입출력 통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는 1024개에서 2배 늘어났습니다. 2048개로. 그다음에 대역폭은 어느 정도냐? 네. 1.2TB로 거의 67%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 향상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범프 역시 늘어난 이 입출력 통로에 비해 가지고 이게 다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피치에 대한 축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뽑은 종목은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뭐 너무 좋긴 하죠. TC 본딩에서는 넘버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TC 본딩에서는 넘버 원인데, 그거는 이제 캐시카우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투자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을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느냐,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구축 체계 목표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본딩에서는 이 미세 파티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지, 네. 먼지가 들어가도 그냥 다 불량. 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파티클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이 한미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특허는 이러한 파티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개선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 장비 내부에서 하강 기류 쫙 이제 미세 파티클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강 기류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100개에 이르게까지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딩 피커 위치를 고정해 가지고 이 틀어짐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양쪽에 복수 피커를 배치해가지고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HBM5 시장에서 적층 단수, 우리가 뭐 지금 몇 단이냐, 네네. 낸드는 뭐 400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TSV 공정이. 그러면 TC 본딩만으로 이게 대응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양산 중인 HBM4E까지는 이제 TC 본딩으로 발열하고 수율 관리는 좀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인터페이스 확장으로 통해 가지고 장비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좀 더 위치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술력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한미 반도체 하면은 그 SK하이닉스 뭔가 밸류 체인으로 한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한동안 SK하이닉스가 본딩 업체를 한미 반도체 말고도 다른 데를 뭐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쪽이랑 있기는 하나. 했었죠. 예, 예, 네. 예. 이제 그건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둘 다 하고 같이. 싶겠죠. 예. 왜냐면은 우리가 일라이릴리도 카모루스가 있고 펩트론이 있으면 네. 둘 다 양분을 하는 거고, 그 회사가 그렇죠. 어떻게 그 밑에 회사만 믿고 가겠습니까? 뭐 네네. 하지만 이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한미 반도체 기술력이 워낙 이 HBM 쪽에서는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업계의 위상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대표 페프론도 한번 탐방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펩트로는 아직 못 갔고요. 한 12월 달쯤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송을 가야 됩니다. 오송을 가야 네. 돼요? 아니 오송, 뭐, 네. 왜 이렇게 출렁거리죠? 혹시 뭐 아는 내용 있으세요? 주가가? 사실 지금 저도 한 15% 빠지고는 있는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아직 나온 건 없고 그 공동연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까지인데 이제 정식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정식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고. 릴리랑 투자자분들 일부는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릴리 계약 언제 나오는데. 글쎄. 네, 그거 아무도 모르죠. 사실 저희도 모르고. 네, 사실 그런 투매 성격이 좀 지금 강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비만 치료제에서는 지금 펩트론이 많이 빠지고 있고 이제 G2G 바이오가 오히려 조금 강하게 좀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랩도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예. 네,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추가 펩타이드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에 대해서 버틴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D&D 파마텍도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 파트너사 메세라가 인수가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야지 주가가 좀 받쳐주는 거고. 네, 이게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계약이 그래서 언제 나오냐. 만약에 진짜 계약이 나왔을 때는 이 주가도 되게 저렴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장기 비만 치료제 업체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하고 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또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산다고? 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으면서? 그러면 화이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돈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결국엔 계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방산주가 좀 많이 떨어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롯데 많이 떨어지는데 참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라가고 이게 아무래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 주도안에 그 평화안이 협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방산주는 어때요? 이건 사실 테마로만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 그동안 뭔가 좀 시장에서 이게 주도주 역할도 해줬었잖아요.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결국에는 GDP 대비해서 국방 지출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공급사가 누구야? 뭐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 있고 RTX 있고 네.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다음에 뭐 독일 유럽 쪽에는 KMW 뭐 이런 쪽이 있을 텐데 그 미국 쪽에서 만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2 전차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가 있고 네. 그다음에 KMW도 있기는 한데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살 수 있느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방산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곤 있잖아요. 네. 저는 루마니아도 좀 큰 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국가들의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GDP 상황을 보시면은 그 비싼 에이브람스 그 전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산다고 끝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가 또 중요한데 맞아요.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쪽에서 만드는 그 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유 씁니다. 항공유. 네, 항공유는 워낙 황산화물이 적다 보니까 그 비싸잖아요. 우리 고급 휘발유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이다. 멀리 보시면 좋겠다. 실적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중국 관광객 진짜 많아졌다는 것 갖다 체감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뭐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것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그죠? 뭐 올리브영 주가가 있었으면 난리 났긴 했겠죠. 올리브영이 네. 있었더라면. 네. 근데 뭐 오늘 최근에는 뭐 수급 상황이 워낙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예. 지금도 뭐 시장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삐아 아니면 마녀공장 뭐 아니면 클리오, 뭐 토니모리, 뭐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는 결국에는 내수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수출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네네. 아니면 메가월이나 q10 이쪽이 네. 일본 쪽은 그쪽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은 아마존 쪽에서 또 이제 블랙프라이데이 지난 블랙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달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네, 금요일. 11월 말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그래서
그 한 연말 시즌하고 또 보면은 그게 네.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내년 1분기에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실적 전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은 랭킹이 있습니다. 네. 그 랭킹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라인업을 쭉 세웠냐, 줄 세우기라고 하거든요. 그 줄 세우기를 누가 했느냐, 보통은 APR이 합니다. 예. 메디큐브로.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쪽에서 좀 수익률 높이려면 어떤 섹터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사실 지수적인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계속 2년 동안 쇼티지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들은 하고는 있거든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 뭐 이거 쇼티지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디램 제가 어제도 좀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제 2024년 4분기 초 글로벌 디램 평균 재고가 2.7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7주 만에 이거 다 팔린다라는 거죠. 네. 근데 3분기는 3.3주였는데 더 빨리 팔리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그러면은 생산 후 그냥 한 19일에서 20일이면 그냥 다 나간다. 그럼 엄청 이게 쇼티지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디램 재고가 지금 얼마냐? 2주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재고가 4주인데 그 원래 하이닉스가 전통적으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이거를 낮게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삼성이 그나마 조금 러프하게 예, 운영을 예.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삼성도 지금 공격적으로 재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디램 가격 지금 올라갔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컴퓨터 좀 직원들 교체하면서 예.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올라서 원래는 6월 달에 70만 원에 사던 컴퓨터가 지금 같은 성능으로 봤을 때는 90 몇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용산이 그렇게 핫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지금 재고를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럼 마이크로는 안 줄일까? 예. 줄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위축기 2023년, 2024년에서 이제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네. 비만 치료제도 계속 이런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시장 변동성 큰 것 같습니다. 종목별 쏠림 현상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네, 그러네요. 자, 장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